네,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정보보안 기사 필기 핵심 총정리 자료 잘 받았습니다. 와, 이거 보니까 정보보안의 그 방대한 세계를 핵심만 딱 뽑아서 빠르게 정복하시려는 그런 목표가 느껴지는데요. 네, 저도 봤는데 기본 원칙부터 최신 동향까지 정말 알차게 정리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쵸. 거의 뭐 정보보안 분야의 압축 가이드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오늘 저희랑 같이 자료 좀 깊이 파헤쳐 보면서 청취자분께서 이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지식들, 그 의미까지 쏙쏙 뽑아가실 수 있게 한번 이야기 나눠보죠. 네, 좋습니다. 특히 이 자료가 좋은 게 그냥 기술만 쭉 나열한 게 아니라 이 기술이나 정책이 왜 필요한가, 그 근본 원리랑 목표를 딱 짚어준다는 점이에요. 정보 보안의 큰 그림, 그 기본기를 다지는데 아주 좋아 보입니다. 맞아요. 그 왜를 아는 게 중요하죠. 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핵심 개념들 좀 명확하게 정리하고 또 얘네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그걸 파악하는 데 좀 집중해 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모든 보안의 시작점이죠. 정보 보호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 여기서부터 한번 풀어가 볼까요? 네, 그게 중요하죠. 정보 보호하면 딱 떠오르는 3대 목표. 바로 기밀성. 이거 허락된 사람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무결성. 함부로 내용을 못 바꾸게 하는 거. 그리고 가용성. 필요할 때 언제든 쓸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기본이죠. 그렇죠. 가장 기본이죠. CIA 트라이어드라고도 하고요. 네. 여기에 이제 추가로 누가 뭘 했는지 딱 추적하는 책임 추적성. 그리고 나 그거 안 했어요 하고 발뺌먹하게 하는 부인 방지. 또 마지막으로 정당한 사용자인지 확인하는 인증. 여기까지 더하면 정보 보호의 기본 뼈대가 딱 완성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6가지가 핵심 원칙이죠. 뭐 예를 들면 어깨너머로 이렇게 슬쩍 비밀번호 훔쳐보는 거. 이런 게 기밀성을 해치는 거고 또 웹사이트 마비시키는 디오스 공격 같은 건 가용성을 위협하는 거고요. 네, 맞아요. 그런 공격들이 바로 이 목표들을 직접적으로 노리는 거죠. 그럼 이런 목표들을 지키려면 뭘 해야 하냐? 가장 기본이 바로 접근 통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디까지 접근해서 무엇을 할 수 있나? 이걸 정하는 규칙이죠. 접근 통제. 중요하죠. 네, 자료에서도 크게 3가지 정책을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임의적 접근 통제, DAC라고 하죠. 이건 파일 주인이 너 이거 읽어? 너는 쓰기까지 해? 이렇게 마음대로 권한해주는 방식이에요. 뭐 윈도우나 리눅스 파일 권한 생각하시면 익숙하실 겁니다. 우리가 보통 쓰는 거네요. 유연하긴 한데 관리가 좀 복잡해질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사람이 많아지면 힘들어지죠. 그래서 나온 게 강제적 접근 통제, MAC입니다. 이건 시스템이 아예 보안 등급, 뭐 예를 들면 군대처럼 탑 시크릿, 시크릿 이런 등급을 매겨놓고 그 규칙에 따라 엄격하게 통제하는 방식이에요. 기밀성 확보에는 아주 강력하죠. 군대에서 쓰는 방식이군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기업에서는 이 2가지보다는 역할 기반 접근 통제, RBAC를 가장 많이 씁니다. 사용자 한 명 한 명에게 권한 주는 게 아니라 재무팀, 개발팀, 인사팀 이런 식으로 역할을 만들고 그 역할에 필요한 권한을 묶어두는 거예요. 역할에다가 권한을 주는 거군요. 네, 그러면 이제 사람이 부서를 옮기거나 직무가 바뀌면 그 사람의 역할만 바꿔주면 되니까 관리가 훨씬 편해지죠. 효율적이고요. 그러네요. 그게 훨씬 편하겠네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강제적 접근 통제, MAC잖아요. 이걸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벨라파둘라, BLP라고 하고 비바 모델. 이 2개 차이가 시험에도 자주 나온다고 하고 좀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같던데요? 네. BLP랑 비바.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이것도 목표를 알면 규칙이 그냥 따라옵니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목표요. 네. 벨라파둘라 BLP 모델은 목표가 딱 하나예요. 기밀성. 정보가 새어나가면 안 된다. 이게 목표입니다. 특히 높은 등급의 기밀 정보가 낮은 등급으로 흘러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큰일 나죠. 그러니까 규칙이 어떻게 되겠어요? 나보다 높은 등급 정보는 읽지 마라. No read up. 그리고 내가 아는 상위 등급 정보를 더 낮은 등급 파일을 쓰지 마라. No write down. 그래야 정보 유출이 안 되니까요. 아하. 위로는 못 읽고 아래로는 못 쓴다. 기밀 유지를 위해서. 그렇죠. 반면 이 비바 모델은 목표가 달라요. 오직 무결성입니다. 신뢰도가 낮은, 그러니까 좀 부정확할 수 있는 정보가 신뢰도 높은 상위 등급 정보를 오염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무결성. 내용이 정확해야 한다. 네. 그래서 규칙이 BLP랑 정반대가 됩니다. 나보다 낮은 등급에 어쩌면 부정확할 수 있는 정보는 읽지 마라.
no read down. 그리고 내가 아는 정보를 나보다 높은 등급의 파일에 함부로 쓰지 마라. no write up. 낮은 등급의 정보가 위로 올라가서 중요한 정보를 망치는 걸 막는 거예요. 와, 목표에 따라서 규칙이 완전히 반대가 되네요. 재밌는데요? 그럼 BLP는 기밀성은 좋은데 잘 모르는 상태에서 높은 등급 파일에 그냥 덮어쓸 수도 있으니 무결성은 좀 약하고 비반은 그 반대고 이런 한계점까지 딱 비교가 되네요. 정확합니다. 그 한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접근 통제 전에 당연히 인증이 필요한데 자료에 OTP 얘기 잠깐 나오잖아요. 이것도 그냥 일회용 비밀번호가 아니라 뭐 버튼 누를 때마다 바뀌는 이벤트 기반 HOTP냐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바뀌는 시간 기반 TOTP냐 이런 방식 차이가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면 좋죠. 아, OTP도 방식이 다르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제인 암호화학으로 넘어가 볼까요?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핵심 기술이잖아요. 여기서 대칭키랑 공개키, 이 두 가지 방식의 차이를 딱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암호학의 가장 기본이죠. 핵심은 키를 어떻게 쓰고 관리하냐 이겁니다. 대칭키는 이름 그대로 암호화할 때 쓰는 키랑 그걸 다시 풀 때 복호화 쓰는 키가 같아요. 똑같은 키를 쓰는 거죠. 집 열쇠 같은 거네요. 잠그는 거랑 여는 거랑 같은 열쇠. 네, 비유가 좋네요. 그래서 처리 속도가 엄청 빨라요. AES나 우리나라 아리아 같은 알고리즘들이 대표적인데 대용량 데이터 암호화할 때 주로 쓰이죠. 근데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요? 네. 통신하려는 두 사람이 이 똑같은 비밀키를 어떻게 안전하게 미리 나눠 가질 거냐 하는 키 배송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키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누가 훔쳐보면 그냥 끝이니까요. 아, 그렇죠. 그 키 자체가 비밀인데 그걸 안전하게 전달하기가 어렵겠네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온 게 바로 공개키 방식 또는 비대칭 키라고도 부릅니다. 이건 키가 두 개예요. 하나는 나만 비밀로 간직하는 개인 키,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 알려줘도 되는 공개 키. 이 둘이 한 쌍으로 작동합니다. 키가 두 개라고요? 네, 재밌는 건 공개 키로 암호한 건 오직 그 쌍이 되는 개인 키로만 풀 수 있고요. 반대로 개인 키로 암호화한 건 공개 키로 누구나 풀 수 있다는 거예요. RSA나 ECC 같은 알고리즘이 이 방식입니다. 오, 신기하네요. 그럼 키 배송 문제는 해결되겠네요. 공개 키는 그냥 막 알려줘도 되니까. 그렇죠. 그게 엄청난 장점이죠. 대신 수학적으로 복잡해서 암호화 복구화 속도가 대칭키에 비해 매우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이걸 어떻게 써야 할까요? 속도는 빠른데 키 관리가 골치 아픈 대칭키. 키 관리는 편한데 너무 느린 공개키. 오, 장점만 딱딱 골라 쓸 순 없나요? 자료 보니까 하이브리드 암호 시스템이란 말이 있던데요. 아, 네, 바로 그거죠. 그게 현실적인 해답입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안전한 인터넷 통신, 예를 들어 HTTPS 같은 게 다 이 하이브리드 방식을 씁니다. 아, 정말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일단 통신을 시작할 때는 속도가 좀 느리더라도 안전하게 키를 교환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공개 키 방식 또는 DP-헬만 같은 키 교환 알고리즘을 써서 딱 이번 통신 세션에서만 사용할 임시 대칭 키, 이걸 세션 키라고 부르는데 이 세션 키를 서로 안전하게 교환합니다. 아, 먼저 공개 키로 비밀 키, 세션 키를 교환하고. 그렇죠. 일단 안전하게 세션 키를 공유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실제로 주고받는 대량의 데이터들은 속도가 빠른 그 대칭 세션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하고 복호화하는 거예요. 와, 공개 키로 안전하게 대칭 키를 전달하고 실제 데이터는 빠른 대칭 키로 처리한다. 보안이랑 효율성을 둘 다 잡는 거네요. 정말 똑똑한 방법인데요. 네, 아주 영리한 방식이죠. 현대 인터넷 보안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아주 중요한 기능이 있네요. 이게 뭐냐면 내가 어떤 메시지를 작성하고 그걸 내 개인 키로 암호화하는 거예요. 이걸 서명한다고 표현하죠. 네, 서명이죠. 그럼 이 서명된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내 공개 키를 이용해서 이게 진짜 1. 내가 보낸 게 맞는지 인증, 2. 내용이 중간에 하나도 안 바뀌었는지 무결성, 그리고 3. 나중에 내가 나 그런 거 보낸 적 없는데 하고 발뺌할 수 없는지 부인 방지. 이 세 가지를 다 확인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와, 이건 뭐 계약이나 거래 같은 데서 정말 필수적이겠는데요? 정확합니다. 인증, 무결성, 부인 방지, 전자서명의 핵심 기능이죠.
그리고 그 전자서명이 정말 믿을 만한 건지 사회적으로 보증해주는 시스템이 바로 PKI, 공개키 기반 구조입니다. PKI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여기서 핵심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인증기관, CA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이 CA라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가 네, 이 공개키는 이 사람 또는 이 기관 것이 확실합니다 하고 디지털로 보증하는 문서, 바로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거죠. 우리가 인터넷 뱅킹할 때 쓰는 공동인증서, 구공인인증서가 바로 이겁니다. 아하, 그 인증서가 CA가 발급해 주는 거군요. 네. 근데 인증서라는 게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만약 유효기간이 남았는데도 개인 키가 유출됐다거나 해서 폐기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인증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라고 알려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폐기된 인증서 목록을 쭉 만들어서 배포하는 CRL 방식이 있고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CA에 직접 물어보는 OCSP 방식이 있다는 거. 장단점이 있는데 이것도 비교해서 알아두면 좋습니다. CRL은 실시간성이 좀 떨어지고 OCSP는 서버에 부담이 갈 수 있죠. CRL, OSCSP.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암호 기술들이 실제 네트워크에서는 어떻게 쓰이는지 좀 볼까요? 자료에 IPsec하고 SSL, TLS가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둘 다 통신을 보호해준다는데 뭐가 다른 건가요? 가장 큰 차이는 얘네들이 작동하는 네트워크 계층이 다르다는 점이에요. 이게 좀 중요한데요. 네트워크 계층이요? OSI 7계층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IPsec은 좀 더 아래쪽, 네트워크 계층, 그러니까 3계층에서 작동합니다. IP 패킷 자체를 통째로 보호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주로 회사 내부망에 외부에서 안전하게 접속할 때 쓰는 VPN, 가상사설망 구축에 많이 쓰입니다. 장점은 일단 한번 설정해 놓으면 그 위에서 돌아가는 애플리케이션들을 수정할 필요 없이 네트워크 트래픽 전체를 보호할 수 있다는 거죠. 아, VPN 쓸 때 IPsek이 쓰이는 거군요. 네, 주로 그렇죠. 반면에 SSL, 요즘은 거의 TLS라고 부르는데 이건 좀 더 위쪽 계층, 그러니까 전송 계층 4계층과 응용 계층 7계층 사이에서 작동한다고 봐요. 우리가 웹브라우저로 HTTPS 쓰는 웹사이트 접속할 때처럼 특정 서비스나 애플리케이션 사이에 통신 채널을 안전하게 만드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HTTPS가 SSL, TLS군요. 그렇죠. 통신 시작하기 전에 핸드쉐이크라는 과정을 거쳐요. 서로 어떤 암호 방식을 쓸지 협의하고 서버가 진짜 그 서버가 맞는지 인증서로 확인하고 또 앞으로 데이터를 암호화할 키를 안전하게 교환하고 이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실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죠. 아하, 이제 좀 명확해지네요. VPN 쓸 때랑 우리가 그냥 보안 웹사이트 접속할 때랑 뒤에서 일하는 기술이 다른 거였군요. 그럼 우리가 매일 쓰는 와이파이 보안도 그냥 쓰는 게 아니었네요. 보니까 초기에 WEP, 이건 절대 쓰면 안 된다고 하고 WPA, WPA2 거쳐서 요즘은 WPA3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WPA3는 뭐가 그렇게 좋아진 건가요? 네, 무선랜 보안도 계속 발전해 왔죠. WEP는 정말 취약점이 많아서 이제 쓰면 안 되고요. WPA, WPA2도 꾸준히 개선됐지만 여전히 좀 약점들이 있었는데 최신 표준인 WPA3는 SAE라는 새로운 키 교환 방식을 도입했어요. 이게 기존 방식보다 그 무차별 대입 공격,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계속 바꿔가면서 시도하는 공격에 훨씬 강해졌습니다. 훨씬 안전해진 거죠. 아, SA 기술로 비밀번호 추측 공격에 강해졌다. WPA3 기억해 두어야겠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네트워크 보안 기술이 DNSSC예요. 우리가 www.naver.com 이렇게 주소를 치면 컴퓨터는 사실 그 이름 뒤에 있는 IP 주소, 숫자로 된 주소를 알아야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걸 바꿔주는 시스템이 DNS인데 이게 원래는 보안에 좀 취약했어요. DNS가 취약했다고요? 네, 예를 들어 해커가 DNS 서버를 속여서 사용자가 네이버 주소를 쳤는데 엉뚱한 가짜 사이트 IP 주소를 알려주는 거죠. 이걸 DNS 스푸핑이라고 하는데 사용자는 속수무책으로 피싱 사이트 같은 데로 끌려갈 수 있었어요. 와, 그거 위험한데요?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게 DNSS입니다. DNS 정보에도 전자서명을 딱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이 IP 주소 정보가 정말 정당한 DNS 서버에서 온 건지
중간에 누가 변조하지는 않았는지 이걸 검증할 수 있게 만든 기술입니다. 신뢰도를 높인 거죠. 아, DNS 정보에도 전자 서명을 써서 위변조를 막는다. DNSSEC. 알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방어하는 입장에서 좀 벗어나서 공격하는 입장, 해커들의 기술을 좀 살펴볼까요? 악성 코드 3대장, 바이러스, 웜, 트로이 목마. 이거 맨날 듣는데도 은근히 헷갈려요. 정확히 어떻게 다른 거죠? 하하, 그렇죠. 이름들이 다 비슷비슷해서 핵심 차이는 딱 두 가지예요. 스스로 퍼지는 능력, 즉 전파성이 있냐 없냐, 그리고 다른 파일에 의존하냐 아니면 혼자서도 잘 돌아가냐, 즉 독립성이 있냐 없냐, 이걸로 구분하면 쉽습니다. 전파성과 독립성. 네, 바이러스는요, 다른 정상적인 파일, 예를 들면 실행 파일 같은데 딱 달라붙어서 기생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그 숙주 파일이 실행될 때 같이 활동하는 거죠. 스스로 막 돌아다니지는 못해요. 아, 기생하는 거군요. 반면에 웜은요, 독립적인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복제하고 전파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죠. 스스로 막 퍼지는 벌레 같은 거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트로이 목마는 이름처럼 겉보기에는 게임이나 유틸리티 같은 유용한 프로그램인 척 위장하고 있어요. 사용자가 속아서 직접 실행하게 만드는 거죠. 얘도 바이러스처럼 스스로 퍼지지는 못해요. 하지만 일단 실행되면 해커가 나중에 몰래 들어올 수 있는 뒷문, 백도어를 만들거나 사용자 정보를 빼가거나 하는 아주 악의적인 행동을 합니다. 아, 정상적인 척 숨어 들어와서 나쁜 짓을 하는 거군요. 그럼 요즘 막 뉴스에 많이 나오는 랜섬웨어는 어디에 속해요? 랜섬웨어는 보통 트로이 목마의 한 형태로 봐요. 실행되면 사용자 파일을 막 암호화해버리고 그걸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거죠. 정말 악질적인데 이건 예방이 최선입니다. 중요한 잔료는 주기적으로 백업해두는 수밖에 없어요. 백업, 정말 중요하죠. 네트워크 공격 쪽에서는 아까 잠깐 얘기 나온 ARP 스푸핑이라는 게 좀 인상 깊었어요.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는 다른 사람 통신 내용을 가로채서 엿본다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아, ARP 스푸핑. 이건 로컬 네트워크. 그러니까 같은 공유기 아래에 있거나 하는 그 랜 환경에서 쓰는 ARP라는 프로토콜의 허점을 이용한 공격이에요. ARP가 IP 주소랑 그 기기의 고유한 하드웨어 주소인 맥 주소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 인증 절차가 없어요. 그냥 누가 내 IP 주소는 이 맥 주소야 라고 외치면 그냥 믿어버리는 거죠. 인증이 없다고요? 네. 그래서 공격자가 이걸 악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쓰는 PC랑 인터넷으로 나가는 문 역할을 하는 게이트웨이, 이들 사이에 끼어드는 거죠. 제 PC한테는 내가 게이트웨이야 라고 속이고 게이트웨이한테는 내가 네 PC야 라고 계속 거짓 ARP 정보를 보내는 겁니다. 양쪽을 다 속이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제 PC가 인터넷으로 보내는 모든 데이터는 게이트웨이 대신 공격자한테 가고 또 인터넷에서 제 PC로 오는 데이터도 게이트웨이를 거쳐 공격자한테 갔다가 저한테 오게 돼요. 공격자가 딱 중간에 끼어서 모든 통신 내용을 엿보거나 이걸 스니핑이라고 하죠. 심지어 조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전형적인 중간자 공격, Man in the Middle, MITM입니다. 와, 같은 와이파이 쓰는 카페 같은 데서 조심해야겠네요. 그럼 이건 어떻게 막아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적 ARP 테이블을 설정하는 거예요. 게이트웨이의 IP 주소와 맥 주소는 거의 바뀌지 않으니까 이걸 수동으로 딱 고정시켜 놓으면 속이기가 어렵죠. 아, 고정시키는 방법이 있군요. 서버를 공격하는 방법 중에는 SYN 플러딩이라는 게 유명하던데요. 정상적인 통신 연결 과정, 그 3-웨이 핸드쉐이크인가요? 그걸 악용한다는데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SYN 플러딩. TCP 통신이 보통 3단계로 연결을 맺잖아요.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나랑 연결할래? SYN 하고 보내면 서버가 좋아. 너도 준비됐지? SYN ACK 하고 답하고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가 응, 준비됐어. ACK 하고 최종 확인을 보내면서 연결이 딱 성립되죠. 이게 3웨이 핸드쉐이크인데요. 네, 3단계.
SYN 플러딩 공격자는 이 첫 번째 단계, SYN 요청만 죽어라 보내는 거예요. 그것도 출발지 IP 주소를 막 가짜로 위조해서요. 그럼 서버는 각 SYN 요청마다 좋아, SYN ACK 응답을 보내고 클라이언트의 마지막 ACK를 기다리겠죠. 근데 출발지 주소가 가짜니까 답이 올 리가 없어요. 아, 답이 안 오는군요. 네, 서버는 계속 답을 기다리면서 연결 요청 대기열, 백로그 큐라고 해요. 그 정보를 쌓아두는데 이게 가짜 요청으로 꽉 차버리는 거예요. 그럼 진짜 정상적인 사용자가 연결 요청 SYN을 보내도 서버가 더 이상 받아줄 공간이 없어서 서비스가 마비되는 거죠. 이게 SYN 플러딩 공격입니다. 아, 서버 자원을 고갈시키는 거네요. 그럼 이건 어떻게 막아요? 이걸 막는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가 SYN 쿠키라는 거예요. 서버가 SYN ACK를 보낼 때 연결 상태 정보를 자기한테 저장하는 대신에 그 정보를 암호화해서 쿠키 형태로 SYN ACK 패킷을 살짝 실어 보내는 거죠. 나중에 클라이언트한테서 정상적인 ACK가 오면 그 안에 담겨있던 쿠키 정보를 보고 아까 걔구나 하고 연결을 복구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서버는 굳이 연결 대기열 같은 자원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지죠. 오, SYN 쿠키. 영리한 방법이네요. 자, 이번에 시스템 해킹의 고전이죠. 버퍼 오버플로우. 이것도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름 그대로 데이터를 담는 그릇, 버퍼가 넘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시스템을 장악하는 해킹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죠? 네, 맞아요. 프로그램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메모리의 일정한 공간, 이걸 버퍼라고 하죠. 이걸 마련해 둡니다. 근데 만약 프로그램이 예상한 크기보다 훨씬 큰 데이터를 입력받으면 그 데이터가 할당된 버퍼 공간을 넘어서 막 흘러 넘치게 돼요. 넘쳐서 어디로 가는데요? 이게 중요한데 보통 메모리상에서 버퍼 바로 다음 영역에는 뭐가 있냐면 함수 호출이 끝나고 원래 실행 흐름으로 돌아가야 할 주소, 즉 복귀 주소가 저장되어 있어요. 공격자는 일부러 아주 큰 데이터를 입력해서 이 복귀 주소가 저장된 메모리 영역까지 침범하게 만들고 그 주소 값을 자기가 미리 심어놓은 악성 코드, 쉘 코드라고도 해요. 가 있는 메모리 주소로 덮어 써버리는 겁니다. 아, 돌아갈 주소로 바꾸치기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프로그램은 원래 자기가 돌아가야 할 곳으로 가지 않고 공격자가 지정한 엉뚱한 곳, 즉 악성 코드가 있는 곳으로 점프해서 그걸 실행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공격자는 시스템의 제어권을 빼앗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와, 진짜 고전적이면서도 강력한 공격이네요. 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한 방어 기법들도 많이 개발됐어요. 스택 제일 끝에 카나리라는 무결성 검사용 값을 둬서 덮어쓰기가 감지되면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스택 가드, 메모리 주소를 실행할 때마다 랜덤하게 바꾸는 ASLR, 데이터 영역에서는 코드가 실행되지 못하게 막는 DEP 또는 NXBit 같은 기술들이 있죠. 그리고 자료에 웹 해킹 얘기도 잠깐 나오는데 SQL 인젝션, 이건 워낙 유명하죠. 웹사이트에 입력한에 SQL 쿼리 구문을 막 집어넣어서 데이터베이스를 공격하는 건데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그냥 문자열 데이터로만 취급하게 만드는 prepared statement 같은 걸 쓰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되어 있네요. Prepared Statement. 네. 자, 드디어 마지막 주제입니다. 최신 보안 동향, APT 공격. 이름부터가 뭔가 지능적이고 지속적일 것 같은 느낌인데 기존 공격이랑은 뭐가 다른 건가요? 네, 이름 그대로예요. Advanced Persistent Threat. 지능형 지속 위협. 기존의 공격이 좀 불특정 다수를 노리고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면 APT는 특정 타겟,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나 정보기관을 딱 정해서 아주 오랫동안 persistent, 들키지 않고 은밀하게 공격을 진행하는 게 특징입니다. 목표를 정해서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군요. 그렇죠. 사용하는 수법도 굉장히 지능적이에요. 그냥 알려진 악성 코드를 쓰는 게 아니라 제로데이 취약점, 아직 패치가 안 나온 취약점을 이용하거나 타겟 맞춤형으로 악성 코드를 제작하고 심지어 그 조직 내부 사람을 속이는 사회공학 기법까지 아주 다양하고 복합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와, 정말 치밀하네요. 네, 보통 처음에는 스피어 피싱 메일, 특정인을 노린 피싱 메일 같은 걸로 내부 시스템에 발을 들여놓아요. 근데 바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아주 조용히 잠복하면서 내부 네트워크를 정찰하고 관리자 권한 같은 걸 서서히 탈취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최종 목표인 중요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얻으면 그때부터 아주 조금씩
오랜 기간에 걸쳐서 정보를 빼내가거나 시스템을 파괴하는 거죠. 워낙 은밀하고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다 보니 탐지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탐지가 어렵다니. 그럼 어떻게 막아야 해요? 그래서 APT는 방화벽 하나, 백신 하나, 이런 단일 보안 솔루션으로는 막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여러 단계의 방어 체계를 겹겹이 쌓는 다계층 방어, 디펜스 인 뎁스가 필요하고요. 또 의심스러운 파일이나 링크를 실제 시스템이 아닌 격리된 가상 환경에서 실행시켜서 악성 여부를 분석하는 샌드박스 기술, 그리고 다른 곳에서 발생한 최신 공격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우리 조직의 방어에 활용하는 위협 인텔리전스, 스렛 인텔리전스 같은 것들이 중요해집니다. 아, 정말 복합적인 대응이 필요하군요. 그래서 이런 복잡하고 은밀한 위협에 맞서기 위해 나온 개념이 아무도 믿지 말고 항상 검증하라. Never trust, always verify. 이거 제로 트러스트 모델인 거군요. 이건 기존 보안 방식이랑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맞습니다. 기존의 보안은 보통 성곽과 해자 모델이라고 해요. 회사 내부 네트워크, 성 안은 안전하고 외부 인터넷, 성 밖은 위험하다고 보고 그 경계선인 방화벽 같은 데서만 검문을 철저히 하는 방식이었죠. 내부자는 믿고 외부자는 막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클라우드도 많이 쓰고 재택근무도 하고 개인 기기로 회사 업무도 보고 하면서 이 내부와 외부의 경계 자체가 굉장히 모호해졌어요. 내부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나온 게 제로 트러스트입니다. 이건 네트워크 위치가 내부든 외부든 상관없이 모든 접근 시도 모든 통신을 일단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고 그때그때 철저하게 신원을 확인하고 권한을 검증해야 한다는 새로운 보안 패러다임이에요.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의심하고 검증한다. 네, 핵심 원칙을 몇 가지 꼽자면 첫째, 사용자나 시스템에게 딱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하는 최소 권한 원칙. 둘째, 네트워크를 아주 잘게 나눠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혹시 한 부분이 뚫리더라도 다른 영역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걸 막는 것. 셋째, 한 번 로그인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접속하는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사용자나 기기의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가 보이면 다시 인증을 요구하는 지속적인 인증 및 모니터링. 이런 것들이 제로 트러스트의 핵심입니다. 와, 듣기만 해도 엄청 촘촘하고 강력해 보이는데 실제 구현하려면 꽤 복잡하겠는데요. 네,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이걸 실제로 조직 전체에 적용하려면 기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이 아주 많습니다. 쉽지는 않죠. 그렇죠. 모든 걸 항상 검증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 초기 단계부터 보안을 같이 고려하자는 Secure SDLC 얘기도 나오네요.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라이프 사이클에 Secure가 붙은 거군요.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예전에는 일단 소프트웨어를 다 개발해 놓고 마지막에 보안 테스트를 하거나 문제가 터진 뒤에 부랴부랴 고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Secure SDLC는 아예 기획하고 설계하는 단계부터 어떤 위협이 있을 수 있을까? 위협 모델링, 스렛 모델링 이걸 고민하고 실제 코드를 짤 때 구현 단계부터 보안 약점이 없도록 안전하게 코딩, 시큐어 코딩하고 테스트 단계에서도 보안 테스트를 강화하고 이런 식으로 개발 생명주기 전체에 걸쳐서 보안 활동을 내재화하자는 접근 방식입니다. 아, 처음부터 안전하게 만들자는 거군요. 확실히 그게 더 효율적이겠네요. 그렇죠. 나중에 고치는 것보다 훨씬 비용도 적게 들고 효과도 좋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와,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네요. 정보 보안의 기본 목표부터 시작해서 접근 통제, 암호 기술, 네트워크 보안 프로토콜, 또 각종 공격 기법과 방어 원리, 그리고 APT나 제로 트러스트 같은 최신 동향까지. 와, 중요한 내용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네, 정말 많은 내용을 짧은 시간에 훑어봤죠. 하지만 이 모든 내용을 관통하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아까도 말씀드렸고 자료에서도 강조하는 것처럼 각 기술이나 정책의 목표가 뭐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원리가 뭔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목표와 원리. 네, 예를 들어 아까 BLP랑 비바 모델 규칙이 왜 정반대인지 그냥 BLP는 No Read Up, No Write Down 비바는 no read down, no write up 이렇게 단순히 외우는 것보다 BLP는 기밀성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정보가 새는 걸 막으려 하고 비바는 무결성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 부정확한 정보가 올라오는 걸 막으려 하는구나.
이렇게 그 목표와 논리를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좀 응용된 문제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고 풀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결국 왜?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그 근본 원리를 파고드는 것,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계속 강조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청취자분께서 한번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아,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로 트러스트 개념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내부든 외부든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신뢰하지 않고 항상 검증해야 한다는 접근법. 만약에요, 이 제로 트러스트 원칙을 우리 개인의 일상적인 디지털 생활, 예를 들면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환경에 아주 엄격하게 적용한다고 상상해보면 어떨까요? 스마트폰의 제로 트러스트를요? 네, 예를 들어서 모든 앱을 열 때마다 혹은 앱이 내 사진착이나 주소록 같은 민감한 데이터에 접근하려고 할 때마다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빈번한 인증 절차나 권한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죠. 뭐 지문 인식이나 얼굴 인식을 계속 요구한다든지요. 와, 생각만 해도 좀 불편할 것 같은데요. 동시에 매번 그런 인증을 해야 하니까 일상생활의 불편함은 엄청나게 커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강화된 보안과 일상의 편의성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요? 그리고 기술은 이 두 가지 가치를 어떻게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까요?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재미있는 통찰을 얻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보안과 편의성 사이의 영원한 줄다리기. 정답은 없겠지만 계속 고민해봐야 할 문제겠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한 이 깊이 있는 탐구가 청취자분의 정보보안 지식체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분석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